음양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강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것과 유한 것, 그럼 되겠죠. 강한 것은 느낌상 매우 강렬한 느낌을 갖습니다. 유한 것은 매우 유연한 느낌을 갖습니다. 강렬함과 유연함, 그것을 가지고 음양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경상도 말과 충청도 말은 어떤가요? 경상도 말은 왠지 강하게 느껴지고 충청도 말은 유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저만의 느낌이 아니겠죠? 이런 것도 강유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강하게 느껴지는 성분, 그것은 양적인 요소다. 유한 것은 음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힌트가 그 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강한 것은 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속발, 빨리 드러나고 또 빨리 소멸될 수 있습니다. 즉, 뒤끝이 없다. 경상도 사람은 뒤끝이 없다. 물론 사람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설이 그렇습니다. 할 때 화끈하게 하고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럼 충청도 사람은요,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뒤끝이 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호불호를 보여주지 않지만 언젠가 그 생각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 의문스럽다, 이런 말도 하죠. 아마 그건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의문스럽다, 이런 말이. 그렇지만은 사려가 깊다, 왠지 좋은 말 같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 평을 하는데 의문스럽다고 하기도 하고 사려가 깊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음양으로 봤을 때 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타당하겠습니다. 강과 유, 유가 강을 이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가 강을 이긴다. 무술 계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술에서 유에 해당되는 무술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름 자체가 유도, 부드러운 무술입니다. 유도. 유도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충청도식입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받아서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강은 뭘까요? 권투. 어떻습니까? 느낌상 권투 좀 강렬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양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은 권투가 어울리겠습니다. 무술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은 강한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소림 무술이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하죠. 소림 무술은 상당히 강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들 보셨지 않습니까? 단련할 때 외공 단련을 많이 합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몸을 혹사시키죠. 그것은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유한 것은 태극권, 팔괘짝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 태극권은 어떻습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태극권은 뭔가 장산봉, 그쵸? 그쪽 무당파? 그렇군요. 뭔가 강하지 않으면서 강을 이기는 그런 기술? 네. 이렇게 모든 것에는 강적인 요소가 있고 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강하고 약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른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약은 절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굳셀 강입니다. 강할 강이 아닙니다. 글자 보시면 나오죠. 굳셀 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울 유를 의미합니다. 강도가 강하다는 얘기지 아주 뭔가 또 다른 의미의 하는 것은 아니다. 저 별이 강자인데 어쨌든 무술이 됐던 또는 뭐랄까 지역 영향이 됐던 강과 유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음양환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 재밌겠습니다. 어느 스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대천 가다 보면은 무량사라는 절이 있는데, 무량사에 석탑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석탑을 보면서 그럽니다. 스님은 고향이 어디요? 저 청도인데요. 청도입니다. 청도 촌놈 아닙니까? 충청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석탑을 보고 알겠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석탑의 형태가 백제식이라는 겁니다. 백제는 원래 목조죠. 목조라서 다 타버렸어요. 전쟁통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은 저 익산 미륵사지 그 탑이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백제탑이라는 게. 그런데 백제가 멸망하고 고려가 섰죠. 그 이후 고려 때 세운 탑인데 백제식인 거예요. 재료는 석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충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흘러갔는데 정확한 연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숫자만 나오면 저는 좀 머리를 흔드는 상황이라. 여하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옛날 그 방식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재현하더라. 세월이 바뀌고 나니까. 그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바라보니 또 그것도 말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은 속빠르고 또는 빨리 잊혀진다. 이유는 지연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런 거죠.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짧고 어떻게 해요? 짧고 굵게. 이 사람은 음인가요, 양인가요? 물론 상대가 있어야만 음양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 속에 상대가 있죠. 짧고 굵게란 말은 길고 가늘게라는 말이 그 안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말이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반대말. 그래서 이런 성향, 이런 말 하는 사람 말 들으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사주 안 봐도 말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양적이구나. 찌질한 걸 싫어하겠구나. 이 사람은 음적이구나. 사례가 깊겠구나. 말 잘해야 됩니다. 같은 뜻 다른 말, 다른 느낌.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 눈도 이 사람 동그랗게 안 뜰 거예요. 눈도 가늘게 뜰 거예요. 가늘게 뜨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눈도 화등잔만하게 뜨고 부리부리부리 할 겁니다. 참 저놈도 잘 그려. 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 또는 억양, 톤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볼 수 있다는 거 참 재밌는 일 아니겠습니까? 강요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광렬은 어떠냐? 물리학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느낌, 이렇게 돼 있는 느낌, 이게 뭘까요? 열을 의미합니다. 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뭡니까 이거? 이거 뜨겁다는 뜻입니까? 박다는 뜻입니까? 뜨겁다. 그 온천 얘기잖아요. 목욕탕. 사실 목욕탕에는 이거 달면 안 돼요. 원칙상 온천에 달아야지. 근데 그냥 목욕탕 표시를 씁니다. 그게 그건가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이거는 광이군요. 광. 광. 활광이종가요? 광. 빛은 강하다. 직진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광열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열은 꾸불꾸불꾸불하지만 지속적이다. 빛은 불 딱 끄면 딱 사라져 버리죠. 불 딱 켜면 확 생깁니다. 이것은 직선에 가깝다. 강에 가깝다. 난로는 어때요? 난로를 껐습니다. 아직도 여열이 있죠. 여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달궈지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광열에 대한 모델을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쉬운 얘기니까 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풍수는 무엇이냐? 풍수가 뭡니까? 풍수, 바람, 그죠? 또 물과 바람을 의미하네요. 풍수지리란 말이 있죠. 풍수지리. 거기에서 말하는 풍수는 무슨 뜻일까요? 풍자는 장풍이 주른 말입니다. 감출장자입니다. 장풍. 바람으로부터 숨고 피하고 이런 뜻이죠. 수는
득수, 물은 얻고 이런 얘기입니다. 장풍득수에서 풍수가 된 거죠. 줄임말 요새 애들만 쓰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도 많이 써왔네요. 바람으로부터 피하고 물로부터 물을 얻자. 이것이 풍수인데 여기서 우리가 음양으로 볼 때 풍수는 사실은 토양하고 뭡니까? 물하고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흙은 산이라고 그럴까요? 산. 마찬가지입니다. 자, 산이 어디 있어요? 뒤에. 맞습니다. 산이 뒤에 있죠. 뒤에 산이 있고 여기 이제 산소입니다. 여기는 앞에는 물이 있군요. 이것이 바람직하죠. 뭘 얻었습니까? 음양을 얻었습니다. 풍수강식은 아닙니다. 이름만 보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음양을 얻었습니다. 산도 있고 물도 있으면 음양을 얻은 환경이죠. 토는 중간이니까 좋은 터예요. 일단 좋은 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만 있으면은 좋은 터라고 하기 어렵죠. 어떤 그런 경우 있습니까? 물만 있는 경우 섬이 하나 있습니다. 물만 있네요. 이게 좋은 터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산만 잔뜩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좋은 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도 없는데. 아닙니다.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하나는 하나는 양입니다. 여기가 문제죠. 어느 게 양입니까? 어느 게 음이고. 보자. 강한 것이 산이 강할까요? 물이 강할까요? 당연히 물은 유연하잖아요. 흘러가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물표시인데 뭘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물을 유로 하자. 그럼 당연히 산은 강이 되겠군요. 산은 강이니까 바위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산은 안 움직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산이 있다. 물, 천이 있다. 산천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은 물론 내천자를 쓰겠습니다만은 이랬을 때 산은 산은 우뚝하게 폼 잡고 서 있는 게 보기 좋습니다. 물은 유연하게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유유하게 흘러간다 그러죠. 유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랑을 이루고 폭포처럼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유유하게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흘러가는 듯 마는 듯. 한강이 흘러가듯이 여주 앞에 또는 어디 팔당 앞에 한강이 흘러가듯이 유유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길고 길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물은 음이 되고 산은 양이 됩니다. 강류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동정, 바로 앞 시간에 말씀드린 동정 어때요? 동정. 어느 게 동이죠? 물이 동이네요. 정은 산은 가만히 있죠. 산은 정이네요. 그러면 산은 정이니까 물은 양. 음양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음양은 관찰하기에 따라서 관찰 목적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음양이 아니죠. 고정된 것은 음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것을 강류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동정으로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이걸 동정으로 볼 거냐 하는 얘기죠. 동정으로 보는 게 옳을까요? 강류로 보는 게 옳을까요? 이것은 좀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동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덜 타당하다. 말은 되지만. 그래서 강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 옳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풍수를 볼 때는 강류로 봐라. 산은 강처럼 보이고 물은 유처럼 보이는 게 좋다. 동정으로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 동정으로 보는 것은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이 가파르면 물도 가파르겠죠. 어떻습니까? 깊은 계곡 흐르는 물 활활 흘러가겠죠. 산이 유연하면 물도 유연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 따라서 강류의 대상은 달라지더라도 그 달라지는 또 그때마다 음양관으로서 이것을 살핀다면 이렇게 음양관법은 잘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만 있기도 합니다만은 두 가지 정도를 모델로 샘플로 뽑아서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두 개만 줄였으니 참고하시고
또 책을 읽어서 이해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